안녕하세요. 독서왕입니다. 이 채널은 저희가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고 책의 부분 또는 전체를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 중인 잡시광 채널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책들을 읽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께 읽고 소개해드릴 책은 웅진 싱크빅 리더스북 출판사에서 나온 스티브 앤더슨 작가의 베조스 레터라는 책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1964년생으로 미국의 대기업 아마존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아마존은 세계 최초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는 대기업의 반열에 올랐으며 창립자이자 CEO인 제프 베조스는 2017년 빌 게이츠를 넘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도 제프 베조스는 총자산 153조 9,500억 원으로 집계되며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으로 발표됩니다. 베조스 레터.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가 매년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준 기업의 CEO가 주주들에게 매년 보낸 편지. 분명 이 편지들에는 범상치 않은 제프 베조스의 성공 비법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영 컨설턴트이자 이 책의 작가 스티브 앤더슨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를 분석하여 아마존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과 원동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아마존의 성장 원칙을 14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이 14가지 원칙이 이 책에서 각각 하나씩 챕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먼저 이 책의 서문인 위험과 성장, 그리고 베조스 레터의 첫 번째 성장 원칙, 성공적인 실패를 장려하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위험과 성장. 나는 35년 넘게 비즈니스의 위험 요인을 연구해왔다. 그 결과 위험에는 두 가지 종류만 있다고 믿는다. 작위의 위험과 부작위의 위험. 즉 과감하게 감수하는 위험과 회피하는 위험.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빠르게 매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분명 제프 베조스는 위험의 대가다. 나는 기술과 위험에 대한 강연자 겸 컨설턴트로 일해오면서 많은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위험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험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회사가 재정적 위험에 처할 경우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한다. 하지만 나는 위험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제프 베조스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위험과 성장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처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 위험은 매우 긍정적인 힘을 가진 것이 된다. 이 책은 아마존의 성공을 약간 다른 눈으로 바라보려 한다. 위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말이다. 물론 모든 비즈니스는 위험을 감수한다. 하지만 그 위험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카지노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절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베조스는 의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한다. 아마존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 비결은 의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활용하는 아마존의 독특한 접근 방식, 실험과 발명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공과 실패를 위험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프 베조스의 경영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아마존의 시작. 1994년 7월 30살의 제프 베조스는 남미 대륙에서 가장 긴 강의 이름을 딴 작은 온라인 서점 아마존닷컴을 창업했다. 회사명을 아마존강이라는 강 이름에서 따온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규모를 상징하기 위해서였다. 아마존닷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서점이라는 거창한 홍보 문구를 내세웠다. 둘째, 당시 인터넷 웹사이트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었으므로 아마존이 검색창에 맨 위에 등장하기 때문이었다.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아마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빠르게 성장했다. 최단 기간에 매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기업이자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두 번째 기업이 되었다. 아마존의 직원 수는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바하마 등 여러 나라의 인구보다도 많은 64만 7천 명에 달한다. 2010년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16년 전에 아마존을 창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매년 2300%씩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죠.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권의 책을 보유한 온라인 서점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현실 세계의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30살 청년이었고 결혼한 지 1년 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인 맥켄지에게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인터넷 비즈니스에 뛰어들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점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져서 스타트업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야였으니 미친 짓이었죠. 아내가 뭐라고 반응할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어렸을 때 저는 차고지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꼬마 발명가였습니다. 시멘트를 채운 타이어로 자동문을 만들었고 잘 작동되지는 않았지만 우산과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서 태양열 조리기구도 만들었죠. 프라이팬으로 경보장치를 만들어 형제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도 있어요. 항상 발명가가 되고 싶었고 아내는 제가 열정을 따르는 것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2010년 베조스 스피치, 프린스턴 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창업 후 20년 동안 아마존은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2007년에서 2009년까지의 금융위기와 경기 대침체 등 아마존의 많은 경쟁 기업들을 침몰시킨 무수한 경제 위기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았다. 마침내 2018년 아마존의 기업 가치는 무려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베조스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 여러 갑부들을 제치고 순자산 약 137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무엇이 이런 전례 없는 성장을 가능케 했을까? 그 비밀을 알려면 당신은 베조스에게 얼마나 많은 수업료를 내야 할까? 다행히도 그는 수업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베조스는 오즈의 마법사처럼 커튼 뒤에 자신의 전략을 숨긴 채 작전을 펼치지 않는다. 베조스가 주주들에게 보낸 연간 서한이 그 증거다. 이 편지들에는 아마존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그의 생각과 전략이 담겨 있다. 베조스는 현명했다. 위험과 성공 사이에 절묘한 긴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발한 전략을 펼친다. 위험에 직면할 때마다 위험 수익률을 평가함으로써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린 것이다. ROR은 위험에 대한 비용과 수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내가 즐겨 사용하는 용어다. 투자 수익률과 비슷한 개념인 셈이다. 위험에 투자하라. 의도적으로. 최고 경영자부터 데스크 안내 직원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용과 수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광고 집행, 급료 지불, 재료 구입, 상품 배송, 웹사이트 구축 등 모든 업무는 1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되 1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둬야 한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어떤 업무에 시간이 소요될 때마다 그 시간에 걸맞은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비즈니스에 지출하는 돈을 투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많지만 비즈니스 위험을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제프 베조스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인터넷이 일반인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베조스는 2300%라는 인터넷 성장률이 엄청난 것임을 금세 깨달았다. 당시 대부분의 온라인 비즈니스는 미래가 불확실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안정적인 월스트리트 직장을 그만두고 온라인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 부모님에게 빌린 30만 달러를 들고 가족과 함께 미 대륙을 가로질러 시애틀로 향했다. 위험했을까? 분명 그랬다. 아마존의 시작이 온라인 서점이었음을 기억하자. 당시에는 온라인 서점이 뭘 하는 곳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1997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했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전화 접속에 불과했다. 1997년에 보낸 주주 서한에서 베조스는 인터넷을 월드와이드 웨이트라고 불렀다. 베조스가 아마존을 창업했던 1997년의 시대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 이해에는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이 영국에서 막 출간되었다. 해리포터 영화와 테마파크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해리포터 1권만 읽어야 했다. 이때에는 빌 클린턴, 드라마 프렌즈, 영화 타이타닉, 인형 비니 베이비의 전성기였다.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건 없었다.
그건 뜬구름 같은 이야기였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선택하는 브라우저는 넷스케이프였다. DVD는 절정기였고 실시간 스트리밍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시절에 베조스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불확실한 온라인 서점을 시작했다. 온라인 비즈니스가 위험한 도박이었을 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히 뛰어들었다. 아마존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1년이 지났을 때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향후 3년 6개월이 훨씬 더 흥미진진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는 아마존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정말 데이 원이고 우리가 사업 계획을 잘 실행한다면 아마존닷컴에게도 데이 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앞에 놓인 기회와 위험이 우리 뒤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그중 몇 가지 선택은 대담하고 혁신적일 것입니다. 분명 어떤 선택은 성공할 것이고 어떤 선택은 실수로 판명될 것입니다. 1998년 베조스 레터. 돌이켜보면 베조스는 몇 가지 실수를 범했지만 결국에는 전례 없는 성장을 이뤄냈다. 하나의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에서 출발한 아마존은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보였지만 베조스의 계획은 처음부터 다양화였다. 그는 고객 자신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항상 테스트했고 고객을 대신해 발명했다. 그것이 차별화한 성공 요소였다. 그가 감수한 위험은 의도적이고 계산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위험했다. 베조스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했다. 어렵게 마련한 사업 자금과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아마존을 창업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베조스가 위험의 대가인 이유다. 첫 번째 원칙, 성공적인 실패를 장려하라. 저는 아마존닷컴에서 수십억 달러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의 실패였습니다. 여러분은 패치닷컴이나 코스모닷컴을 기억하실 겁니다. 실패는 마취 없이 신경치료를 받는 것처럼 전혀 즐겁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4년 베조스 스피치. 도대체 왜 베조스는 수십억 달러를 날려버린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가 처음에 그 수십억 달러를 어떻게 벌었는가에 달려있다. 제프 베조스는 위험에 대해 다른 관점을 보여줬다.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에 투자하면서 의도적으로 실패할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크게 성장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실패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실패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아마존처럼 크게 성장할 수 없다. 실패가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면 실패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고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 위험과 우주. 제프 베조스가 어린 시절 우주와 사랑에 빠졌을 때부터 위험을 생각해왔다고 나는 믿는다. 이것은 아마존이 성공한 이유와 무관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왜 특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베조스는 1964년 미국 우주탐험의 여명기에 태어났다. 고등학교 졸업생 대표 연설에서 그는 우주여행과 탐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매우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집착해왔다. 베조스는 유년기 동안 나사의 아폴로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실패의 개념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들에서 얻은 교훈은 위험에 대한 베조스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준다. 나사의 초창기부터 시작해보자. 1960년대 초, 나사는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다음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머큐리, 제미니,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첫 번째 시도인 아폴로 1호는 가슴 아픈 비극으로 끝났다. 1967년 1월 27일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비행 전 테스트 도중 화재가 발생했다. 강렬한 불길이 우주선 명령 모듈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지휘관이었던 버질 거스 그리섬과 에드 화이트,
로저 채피가 목숨을 잃었다. 화재 직후 나사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소집해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 그 결과 가연성 나일론 소재와 실내의 고압 산소로 인해 정전기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선실 내부 압력이 높아서 출입문 해치를 열지 못해 우주 비행사들의 구조 작업이 어려웠고 로켓에 연료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 전 테스트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것이 사고를 키운 이유였다. 그뿐 아니다. 허술한 비상대비 태세로 인해 구조 작업도 지연되었다. 나중에 명령 모듈이 유독가스, 연기, 화염으로 가득 차서 우주 비행사들이 질식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상은 슬픔으로 요동쳤다. 나사와 모든 우주 비행사들은 이전에 해본 적 없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소한 부주의가 낳은 결과는 참혹했다. 많은 사람들은 달 착륙을 위한 프로젝트가 이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닐까 우려했다. 사고의 대가는 너무나도 커 보였다. 비극에서 배우는 교훈. 아폴로 1호의 참사는 나사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다큐멘터리 미션 컨트롤, 아폴로호의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 끔찍한 비극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크리스 크래프트는 운영 책임자였고 진 크렌츠는 비행 책임자였다. 비극이 일어난 후 월요일 아침, 크렌츠는 공무원, 관제사, 우주선 엔지니어 등이 참석하는 비행 제어팀 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모두 정신적 공황 상태였지만 계속해서 답을 찾으려 했다. 회의는 파악된 사고 원인을 나열한 다음 새로 임명된 검토위원회와 랭글리 연구센터장 플로이드 톰슨이 이끄는 조사팀이 사고 원인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얼마 후 크렌츠는 자신의 감정이 충격에서 분노로 변했다고 말했다. 비행관제센터가 승무원들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우리 모두가 승무원들의 사망에 책임이 있으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훗날 크렌츠 선언으로 알려진 발언을 시작했다. 앞으로 우리는 우주비행에서 부주의, 무능, 태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설계, 시공, 혹은 테스트가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였든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일정표에 너무 매달렸고 업무 중 드러난 모든 문제를 등한시했습니다. 우주 프로그램의 모든 요소가 오류투성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뮬레이터가 작동하지 않았고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임무가 통제되지 않았으며 시험 비행 프로세스가 매일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수행한 어떤 작업에서도 안전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일어서서 제발 그만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톰슨 위원회가 사고 원인으로 무엇을 발견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원인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발사 당일에도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사위를 던졌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정을 너무 밀어붙였고 우주선이 이륙하기 전에 구조물이 무너질 것임을 우리는 이미 예감했습니다. 오늘부터 비행관제센터의 모든 이들은 두 단어를 심장에 새겨야 합니다. 엄격함과 치열함. 엄격함은 우리가 맡은 임무와 실패에 대해 영원히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책임을 져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관제센터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대표하는지 되새길 것입니다. 치열함은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코 지식과 기술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관제센터는 완벽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관제센터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엄격함과 치열함이란 단어를 벽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관제센터에 들어갈 때마다 이 두 단어가 그리섬, 화이트, 채피가 바친 목숨의 대가를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임무통제센터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임무통제센터의 내부통신 담당자 에드 펜델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극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주비행의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은 크리스 크래프트의 말이다. 이건 제 의견일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달에 발을 내딛지 못했을 겁니다. 화재 사고 이후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고민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수뇌부에서 말단 직원까지 나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런 비극과 반성이 없었다면 결코 달에 착륙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고 발생 후 20개월 동안 유인 우주비행은 없었다. 나사는 아폴로 1호의 비극을 통해 깨달은 교훈들을 기억하며 더 안전한 우주비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계속했다. 1968년 10월 우주비행이 재개되면서 아폴로 7호가 재설계된 우주선 명령 모듈을 시험하고 아폴로 8호가 달 궤도에서 달 착륙 모듈을 시험 비행했다. 1969년 7월 20일 마침내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표면을 걸었다. 아마존의 성공적인 실패들. 아마존은 2번의 성공적인 실패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 첫 번째 실패는 1999년 이베이와 경쟁하려는 시도였다. 아마존 경매라고 불리는 시스템은 몇 가지 개선점이 있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이베이의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해 출시된 것이었다. 아마존 경매는 많은 판매자들과 몇몇 구매자들을 끌어모았지만 결국 이베이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베조스마저도 블로젯과의 인터뷰에서 아마존 경매가 잘 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실패의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지만 특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 요인은 고객들이 아마존에서 경매 물건에 입찰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다는 점이다. 고객들은 아마존에서 쇼핑할 때 상품을 고르고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걸 기대했다. 그것도 가능한 낮은 가격으로. 가격 확실성은 아마존 고객들에게 중요한 요소였다. 반면에 이베이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은 쇼핑 마인드가 달랐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구매를 못하더라도 독특한 경매 물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찰하는 것을 즐겼다. 이베이를 이용한 고객들은 경매 입찰에, 아마존을 이용한 고객들은 정가 제품 구매에 익숙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아마존에서 평소 하는 다른 방식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것이 아마존 경매가 실패한 이유다. 두 번째 실패는 아마존이 경매 모델을 버리고 선택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 지숍이었다. 지숍은 거대하게 성장하는 아마존 플랫폼을 제3 판매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창의적인 시도였다. 다른 판매자들에게 아마존 상점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매우 큰 모험이었다. 지숍에 가입한 제3 판매자는 아마존 사이트 내에서 별도의 로그인 프로세스와 검색 엔진이 있는 웹페이지를 활용하여 제품을 등록할 수 있었다. 아마존과 분리된 이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 그들은 아마존에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하지만 고객들은 번거로운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지숍을 좋아하지 않았고 결국 지숍은 실패한 실험이 되었다. 지숍의 실패 후에도 제3 판매자가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는 살아남았다. 이는 훗날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여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금전적 관점에서 아마존의 가장 큰 실패는 한 해 동안 무려 1억 7,800만 달러의 손실을 안겨준 파이어폰이었다. 이 중 1억 7천만 달러가 한 회계 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AT&T와 독점 계약을 맺은 아마존 파이어폰은 AT&T 고객만을 대상으로 649달러에 출시되었다. 이 스마트폰에는 쇼핑 기계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사람들이 외출하여 돌아다닐 때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것을 돕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제프 베조스는 직접 무대에 올라 파이어폰을 최초 공개했다.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의 일종의 3차원 시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등 당시로서는 준수한 사양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동적 시각화라는 특징은 상품 판매를 증진시키려는 기술적 수단에 불과했다. 1억 7,800만 달러라는 엄청난 손실에서 알 수 있듯이 파이어폰의 매출은 지지부진했다. 아마존은 파이어폰 판매량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다. 2014년 9월에는 약정 가격을 0.99달러로 낮춘 계약 옵션을 추가했고
10월에는 무약정 가격도 199달러로 인하했다. 하지만 판매량은 여전히 실망스러웠다. 아무도 그런 기기를 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런 기기를 구매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다. 그리고 2014년 10월 포춘 기사에서 아마존의 기기 및 서비스 부품 수석 부사장인 데이비드 림프는 파이어폰의 가격 책정에 있어서 아마존이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아마존은 아마존 사이트 내의 고객 평가에서 고작 별 2개를 받았을 뿐이다. 파이어폰은 결국 아마존의 과감한 투자가 실패한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뼈아팠다. 201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간 기업 실적 보고서에서 아마존은 이렇게 언급했다. 파이어폰 재고량 및 통신사에 지불해야 할 약정 요금과 관련된 비용은 약 1억 7천만 달러에 달하며 그중 대부분은 2014년 3분기에 발생했다. 파이어폰에 대한 아마존의 공식 입장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값진 경험의 일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실패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성공적인 실패였을까? 파이어폰을 만든 팀은 실패에서 배운 것을 에코 하드웨어와 알렉사에 집어넣어 결국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이끌어냈다. 분명히 말하지만 실패는 무능이나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다. 아마존은 무능을 용납하지 않는다. 아마존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서비스를 시도할 때 실패를 예상하고 이를 감내한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능력 있는 60만 명의 직원과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고려하면 누가 알겠는가? 제프 베조스와 아마존이 달에 착륙할 최초의 민간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잘 들으셨나요? 실패에서 성공의 요인을 찾는 베조스의 원칙. 당연해 보이면서도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원칙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프 베조스도 모든 면에서 성공한 완벽한 인간은 아닙니다. 그가 지내온 인생의 모든 면이 아마존의 성공 신화처럼 아름답고 찬란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불륜으로 인한 이혼으로 43조 원을 전 부인에게 위자료로 지불하면서 세계 부자 순위가 바뀔 뻔한 적도 있었으며 그가 고수하는 아마존의 무노조 경영과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미국 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업가 제프 베조스는 분명 성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몇 년 앞을 내다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과정을 집요하게 연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이 책을 통해 성공한 사업가 제프 베조스의 장점만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책에 나온 성공을 위한 베조스의 14가지 원칙은 반드시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수행하는 학업, 회사, 가족과의 관계 등등 모든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는 성공의 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판사 웅진 리더스북에서 나온 베조스 레터, 제가 읽어드린 부분 외에 나머지 전체 부분도 꼭 한번 읽어보셔서 성공한 사업가 베조스의 비결을 통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원하시는 성공을 꼭 이루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